자, 이제 정책 결정의 모형으로 들어와 보도록 하는데, 정책 결정 모형은 뭐 요 도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정책 결정의 모형을 보자면, 여기 이제 개별적인 정책 결정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집단적인 정책 결정 모형이 있고, 그랬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개별적인 정책 결정 모형이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서 이제 합리 모형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합리 모형을 기준으로 보면서 여기에서 이제 상충되는 개념으로 여기 점증 모형하고요. 점증 모형과 그 다음에 만족 모형이 있었습니다. 만족 모형 이렇게 놓고 봐야 되고, 요 둘을 절충했다 그러면 혼합 모형이죠. 혼합 탐사 모형. 혼합 주사 모형 이런 식으로도 부릅니다. 자, 그리고 합리 모형을 계승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그 초합리성 이런 것들까지 같이 감안했던 게 그게 바로 뭐예요? 최적 모형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공통점이 있다면은 여기는 전부 다 뭐를 전제하고 있느냐? 여기서는요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제를 하고 있어요.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야, 어떻게 인간의 결정이 꼭 합리성에만 근거해서 이루어지느냐. 본능적인 것도 있고, 그냥 원래대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하는 행동들도 많지 않냐. 그래서 합리 모형의 아주 정반대로는 사이버네틱스 모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사이버네틱스 모형 맞죠? 네. 이렇게 해서 봤었고, 이 만족 모형을 이제 집단적인 의사결정 모형으로 끌고 나온 게 회사 모형이었어요. 다른 말로는 연합 모형이라고도 하죠. 연합 모형, 회사 모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점증 모형하고 정치적인 고려를 한다는 점에서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정책 고려를 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게 쓰레기통 모형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끌고 나왔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점선을 표시한 건데, 다만 공통점을 조금 살짝 찾자면 정치적인 고려를 한다. 정치적 고려. 여기 점증 모형은요, 경제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정치적 합리성도 필요해라고 얘기한 거고, 여기 쓰레기통 모형은 어떤 겁니까? 서로 레벨이 같은 사람들이 서로 상이한 의견을 가지고 충돌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상정하고 있는 거라 의회 같은 데에 이 쓰레기통 모형이 딱 적용될 수 있을 만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 이후에 정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안에서 보면 그 네 가지 흐름으로 뭘 봐요? 여기서는 네 가지 흐름으로 참여자의 흐름이라든가 기회의 흐름 같은 거 보잖아요. 그게 정치거든요. 참여자의 흐름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치적으로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회의 흐름이라는 것은 타이밍인데 어떤 이슈가 촉발돼 가지고 정치적으로 그게 필요해졌을 때 그게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여야가 여러분들 세대를, 청년 세대를 붙잡겠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죠? 난리도 아니야. 그런데 제가 기시감이 좀 느껴진 게 10 몇 년 전 선거 때 노인들이 우리를 홀대한다면서 그러면서 선거에서 무지 큰 영향력 행사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때는 노인들이 적극 투표 참여층이어가지고 노인들의 눈치를 정치권이 막 보고 노인들을 위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놨었어.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을 위한 정책들은 어느 만큼 좀 들어섰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고려가 없었던 게 20대죠. 20대가 정책적 고려가 없어. 왜냐하면 투표율이 좀 떨어지기도 했고, 과거에는 또 어땠었냐면 이게 좀 진보적 성향이 뚜렷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진보 세력에서는 이 집토끼? 우리 집토끼?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더 급한 데에 신경을 먼저 쓰고 표 땡겨와야 될 때다가, 그리고 또 보수 쪽에서는 야, 우리한테 표를 안 준다 어차피. 그러니까 그냥 방치하고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대등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수냐 진보냐 이게 더더군다나 그 정치적 이념 성향도 뚜렷하지 않은 성격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해. 표를 여기 찍었다 저기 찍었다 막 이러니까 여기에 막 집중하는 거예요. 응? 그게 정치적 고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기회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청년 정책을 막 쏟아낼 수 있는 기회의 흐름이 온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번 대선은 이제 그런 형태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아주 경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게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하고 맞물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이렇고 그래서 요거랑 요거가 약간 요렇게 그런 정치적인 고려를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것까지만 좀 하나 좀 추가해서 봐주세요. 그래서 집단적 의사결정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플러스에서 앨리스 모형이 있죠. 앨리스 모형이 있는데 앨리스 모형은 이제 1번이 합리적 행위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합리적 행위자 모형 이렇게 되고요. 요거 할 때는 제가 막 떠나지 않는 게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이게 레포트 과제였거든요. 그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1, 2, 3 모형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1, 2, 3 모형이 무엇인지를 적어서 내라. 이게 완의 모형이 누구의 행위가 완의 모형이고 누구의 행위가 투의 모형이고 막 하라 그랬는데 그때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강의하면서 보니까 아씨 내가 좀 잘못 이해했던 것 같아.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강해.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행위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냐.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요. 국가 전체를 위해서 이제 모든 대안들을 다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백악관의 관계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대통령이 계속 경청을 합니다. 이런 대안 저런 대안들을 다 경청해요. 그게 합리적 행위자 모형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여기에 조직과정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조직과정 모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게 뭐랑 유사하냐면 회사 모형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애잖아요. 얘가 이렇게 그죠? 회사 모형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이건 하위 조직, 그죠? 하위 조직이 자기네 입장이 있는 거예요. 자기네 입장이. 그래서 그때 보면은 그 국방부가 무력적 방법을 자꾸 주장하고 이러는 거. 그리고 이제 국무부라고 그러죠. 얘네는 건방지게 외교부를 국무부라고 하는데 그 국무부가 나서 가지고 외교적 해법을 자꾸 주장하고 하는 것들은 자기네 SOP가 있는 거죠. 자기네 SOP. 그래서 그게 여기에 해당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네 조직이 더 부각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그 안에 있어요. 이 문제 해결을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3번 모형이 보면은 여기 이제 관료정치 모형이라 이건 이제 심빙이죠. 관료정치 모형은 그죠? 아니 그러니까 1번 모형도 여기는 합리 모형하고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합리적 행위자 모형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직과정 모형은 이렇게 연결된 것이고 관료정치 모형은요 이렇게는 볼 수 있어요. 이게 또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점에서는 이렇게 연결할 수 있거든요. 정치적 고려요. 관료들 개개인별로는 자기의 출세욕, 명예욕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조국을 위해 선신하고 싶은 욕망도 있겠죠. 그런 순수한 마음도 없지는 않을 거예요. 공직에 나온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뒤엉켜 있고 근데 자기가 이끌고 있는 소속 조직의 입장도 자기가 대변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다른 그 관료하고 자꾸 이제 토론하면서 그 설득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설득을 하고 내가 말하는 거 관철시키려고 하고 이런 과정도 있어요. 아까 백악관에다 사람들 모아놓고 여러 대안들을 대통령이 경청했다 그랬잖아요. 그 과정에서 토론도 막 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관료정치 모형이라고 봐야 돼요. 대통령을 움직이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이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관료정치 모형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또 문제 쭉 풀면 됩니다. 이제 90번. 사이먼의 정책결정 만족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사이먼은 합리 모형 의사결정자를 경제인으로 자신이 제시한 의사결정은 행정인으로 제시했어요. 실제. 그래서 경제인과 행정인을 비교하는 거예요. 행정인은요. 어떤 정책 대안을 꼭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의 이익이라는 걸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경제랑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경제인이야 자기네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만 하면 그만인데 행정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고 그런 속에서 보자면은 요게 이제 그 복잡한 의사결정 속에서 몇 가지 대안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패턴화되어 있는 과거에 해본 적 있는 관리화되어 있는 이런 속에서 이제 사고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안전하니까 안전하잖아요. 새로운 시도를 했다가 잘못되면은 작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제인들은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실패하는 속에서 다음번에 성공이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 그 인정이 돼요. 어느 만큼씩 다 인정이 되는데 행정이 그렇지 않아요. 행정이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가 삑사리가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지고 옷 벗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관료 조직의 특성상 이게 안전빵에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하게 되어 있죠. 경제는 목표 달성의 극대화, 행정에는 만족하는 선에서 그치게 된다. 그러니까 경제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이윤극대화라고 하는 그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행정위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 다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하면 조율이 잘 되지 않았을까? 이러고서 A만 하면 됐어. 잡음이 최소화될 수 있는 선에서 우리 만족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경제인은 합리적 분석적 결정을 하고 행정인은 직관, 영감에 기초 결정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요거는 그럴싸하게 또 경제는 행정이 나눴지만은 직관이나 영감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은 최종 모형이죠. 드로어가 얘기한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드로어는요 사실은 뭐 행정인 경제를 나눠서 얘기한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뭐 어느 영역에 있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그들의 노하우를 무시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 직관 노하우 같은 거 무시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쪽 전문가인 거 아닙니까? 이쪽 밥을 뭐 몇십 년 동안 먹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감각이라든가 예측할 수 있는 동물적 본능 같은 것들이 막 생겼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걸 추가한 거 개념이니까요. 그렇게 보시고 경제는 복잡하고 동태적인 모든 상황을 고려하지만 행정에는 실제 상황을 단순화시키고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대안을 탐색한다. 그러니까 가정되어 있는 경쟁이라는 모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완벽한 합리성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경제인들은 진짜로 완벽한 합리성이 있나? 그건 또 그렇지는 않은데 전제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전제가. 그렇지만 현실 속의 행정에는 안 그렇더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사이먼은요, 경영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다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경영학에서 그대로 갖다 써요. 여러분, 그 경영학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경영학이요, 시작된 것이 1911년이라고 봐요, 경영학은. 1911년인데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하는 논문을 이제 저기 누구야? 테일러가 발표한 게 1911년이에요. 이 경영학의 탄생이라고 봅니다. 근데 테일러가 그로부터 30년 전에 타임 앤드 모션 스터디를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30년 정도 역사가 더 생길 수는 있는 건데, 그러니까 20대 때 타임 앤드 모션 스터디를 발표하고 50대에 가가지고 그때 가서 이제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걸 주창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고 거기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었던 이제 메이어 있죠, 메이어. 메이어도 경영학이에요. 경영학 쪽에서 다룬 학자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경영학에 관련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이먼은 좀 애매하지, 위치가 우리는 행정인이라고 주장하지만 행정학자라고. 근데 그들은 데려다 써 또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되는데 경영학 쪽에서는 메이어의 분석을 굉장히 하찮게 여깁니다. 사실은 메이어의 분석이 굉장히 주관적이다라는 판단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중요하게 보죠. 이게 어떤 한 계기가 됐다라고 해서 어쨌거나 뭐 그런 맥락이 있는데 사이먼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제 이상적으로는 경제인들은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한다라고 보지만은 행정인은 그렇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걸 주장한 겁니다. 3번이 답이었습니다. 91번으로 갑니다. 요게 이제 혼합탐사 모형이거든요. 이게 왜 혼합탐사 모형이 됐냐면은 조금 난도가 있는 문제인데, 혼합탐사 모형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요게요, 아주 근본적인 결정은 합리 모형으로. 그러나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결정 이런 것들은 점중 모형으로 이렇게 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지금 어때요? 30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의 자연재난 발생 현황을 개략적으로 파악을 해요. 그러면서도 홍수와 지진 두 가지 이상의 재난이 한 해 동시에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관찰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야도 가지고 있고 지금 이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혼합 모형으로
이렇게 읽혀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가.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본적인 것도 들여다보지만 요 개별 케이스에 관련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현실 적합적으로 이렇게 찾아낸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92번으로 갑니다. 만족모형에서는 정책결정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한다. 이거는 만족모형이 아니고 혼합모형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랬고 그 다음에 점증주의 모형은 현상 유지를 옹호한다. 맞습니다. 얘네 둘 다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합리 모형은 좀 진취적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항상 최선의 대안만 딱 찾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이론이에요. 야, 현실적으로 봤을 때 행정위는 만족스러운 대안 몇 가지 비교해서 그냥 결정하는 거야. 이런 얘기고. 점증 모형도 어떤 거예요? 야,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더 효율적인 대안이 있더라도 기존의 혜택을 받던 국민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주던 혜택이 박탈됐을 때 가만히 있겠어?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워지고, 결국에는 그들이 이걸 안 들어줄 수도 없을 텐데,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말고, 기존에 해왔던 패턴을 유지하는 속에서 서서히 점증적으로, 방향을 좀 바꾸는 게 좋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점증 모형. 그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둘 다 보수적이에요. 현실에 기반한다는 얘기는 보수적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의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보수적 성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쓰레기통 모형에서의 의사결정의 4가지 요소, 문제의 흐름이 있죠? 해결책의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선택 기회의 흐름이 있고 참여자의 흐름이 맞네요. 4가지가. 이거 보통 섞을 때 뭐랑 섞냐면은 앞에서 우리 살짝 봤었던 이제 정책창 모형. 정책창 모형이 사실 쓰레기통 모형에서 배워가서 그거를 이제 의제 설정 이론에다 갖다 접목한 거여서 앞에서 이제 문제를 살짝 봤었는데 그때는 문제의 흐름과 정책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맥락을 보면은 둘이 비슷해. 문제의 흐름은 똑같은 거고요. 해결책의 흐름이 정책 창모에서 말하는 정책의 흐름이지. 해결책의 흐름. 해결책이 정책 아니에요? 해결책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게 정책이잖아. 근데 용어를 철저히 구분합니다. 둘이. 철저히 구분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연습해 두셔야 돼.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이게 정치의 흐름이거든요. 선택 기회의 흐름이나 참여자의 흐름이 정치적인 상황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지만은 아무튼 용어를 다 구분을 해 놓는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른 거 용어를 하나 바꿔서 집어넣어 들어오면 틀린 것으로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의 준해결 표준 운영 절차 그럼 딱 회사 모형 딱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전체 조직의 입장을 고려한다기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위 조직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 갖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체 조직이 깨지는 걸 바라는 것까지는 아니니까 갈등이 벌어졌을 때 갈등을 준해결하고 문제 중심의 탐색을 하고 그리고 불확실성이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SOP 같은 것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돼 라고 하는 거 그런 것까지도 만들어 놓고 있다. 그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 친구가 그 공군 레이더 기지 갔는데 그 얘기 해드린 적 있잖아요. 레이더 기지 갔는데 거기 가서 신병 때 깜짝 놀랐대. 거기에 매뉴얼화가 다 돼 있는데 뭐까지 매뉴얼화 돼 있냐면 욕 매뉴얼도 다 있었다고 얘기 안 했었나? 욕 매뉴얼이 한 권 노트에다 적어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다른 부대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건데 다른 부대하고 소통하다가 서로 싸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욕 배틀에서 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욕의 단계를 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노트로 정리해서 그걸 내려주더라는 거예요. 신병이 들어오면 그걸 보고 익혀라 이러면서 하더라는 옛날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까지도 자기네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SOP를 그렇게까지 만들어요. 그거 일종의 SOP잖아요. 비공식적인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SOP가 있을 정도면 나머지 SOP 얼마나 체계적으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상황에 따른 대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는 거지. 회사 모형입니다. 회사 모형.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갈등의 준해결 표준운영 절차 활동 최종 모형이 아니고 회사 모형이어서 이거 틀린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래갖고 아까 이제 맞는 게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네요. 3번이 답이 됐습니다. 93번입니다.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점증 모형. 기존의 정책을 수정 보완해서 약간 개선된 상태의
대안이 선택된다. 이거 맞는 얘기죠. 점증 모형은 현실에 기반을 두고 보수적으로 기존에 했던 거 유지하지만은 조금씩은 바꿔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최종 모형은 정책 결정제 직관적 판단.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거 아니라고 했으니까 2번이 답이 바로 됐습니다. 혼합 모형하고 쓰레기통 모형 뭐 얘기했던 거 그죠? 예, 그대로 다 적혀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94번으로 갑니다.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만족 모형은 또 제한된 합리성이다. 맞는 얘기고 점증 모형은 기존의 정책을 중요시한다. 이게 맞는 얘기고 회사 모형 의사결정제의 조직의 의사결정이 통제된다라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요 의사결정자에 의해서 조직의 의사결정이 전반적으로 다 통제가 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는 합리 모형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결정이 그러니까 이 보면 앨리스 모형에서 1번 모형처럼 전체 이익을 위해서 조율되는 거 이런 거에 좀 더 가까운 표현 같죠. 이게 회사 모형에서는 하위 조직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앨리스는 관료 정치 모형의 중요성을 언급했죠. 자기가 이제 창안한 건 3번 모형이거든요. 1번, 2번은 원래 모형을 좀 차용해 온 것이고 야 이런 현상들이 발견됐어. 기존의 정책 모형들이 발견되던데 그런데 하나가 더 있지. 그러면서 이제 3번 모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강조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 그리고 참고로요. 얘네가 다 합리성에 근거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셔야 되죠. 합리 모형은 경제적 합리성이고 완벽한 합리성. 그리고 점증 모형은 정치적 합리성도 같이 가미해서 보는 거고 만족 모형은 제한된 합리성. 이렇게 한 거고 그 합리성의 측면을 섞은 게 혼합 모형. 그리고 얘는 합리 모형에다가 플러스해서 이제 초합리성까지 넣었다. 다 합리성을 근거로 막 이론을 펼친 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렇게 나눠서 보시고 얘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뭐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기계적으로 그냥 그렇게 인간도 일종의 프로그래밍 돼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지. 맞죠? 그죠? 그냥 어릴 때 사회화 받은 거로 원래 그래야 되지 않아?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생각 별로 안 해보고 그거 합리 모형은 아닌 거지. 합리 모형은 내가 항상 그 상황에서 다른 대안하고 비교해서 이 대안이 제일 좋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 보통 그렇게 안 하는 경우 많아요. 어릴 때 배운 거대로 그렇게 하는 거고 도덕 윤리의 차원에서 봤을 때에도 그런 것도 되게 많죠. 되게 많아요. 예전에 보면은 시집살이 많이 당해본 며느리가 자기 며느리 또 시집살 시킨다고. 그 왜 그러냐면 자기한테 그게 이제 길들여진 거야. 그래서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시집살이 시킨 시어머니가 막 악인이어서 그러겠습니까? 실제 악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지. 문화적인 차이인데 자기의 문화를 강요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을. 근데 그것이 대물림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어떤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 누구나 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걸 떠올려 보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사이버네틱스까지 설명이 좀 된 것 같고 95번으로 또 가봅니다.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린드블룸 같은 점증주의자들은 합리 모형이 불가능한 일을 정책 결정자에게 강요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리 모형이 불가능한 일을 정책 결정자에게 강요한다라고 했는데 뭐 이제 현실은 좀 다른 것 아니냐 이런 맥락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죠? 현실에 기반하지 않고 무조건 이상적인 것만 추구하면 다 되는 것처럼 하는데 잘못됐다. 이런 지적이요. 린드블룸하고 윌다브스키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여기 점증주의 이론에서는 린드블룸의 제자가 윌다브스키니까 린드블룸이 대표적으로 나온 거고 사이먼의 만족 모형 같은 경우는요. 합리 모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에요. 그렇죠? 심각한 도전이자 인간의 인지 능력이라는 기본적인 요소 출발했기에 이론적 영역, 아까도 이런 맥락으로 말씀드렸죠. 굉장히 충격을 준 겁니다. 인간의 합리성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해? 그렇지 못해. 인간은 제한적이야. 이 능력이 좀 제약되어 있어. 이렇게 말한 거라서 굉장한 충격인데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주장을 한 거죠. 엣지오니는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종 모형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부분은 다 맞는 얘기지만은 뒤에가 최종 모형이 아니라 혼합 모형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쉽게 답이 되었습니다. 스타인브루너 시스템 공학의 사이버네틱스 개념 응용했던 그 프로그래밍 돼 있는 대로 움직인다라고 했던 게 시스템 공학.
이에요. 설계되어 있는 대로 움직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그 관료들이 뭐 정책 결정할 때 그 되게 고도의 합리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관료들도 그런 거예요. 들어가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네, 이렇게 하는 거군요. 그러고 그냥 배워서 이렇게 해서 다음번에 자기 부사수가 있을 때도 이렇게 하는 거야? 왜요? 원래 그렇게 예.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지. 이거를 대놓고 비판한 게 레드 테이프 아닙니까? 레드 테이프. 형식주의, 레드 테이프. 그죠? 왜 그런지 몰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별 비판 의식 없이. 그렇게 하면은 시끄럽지 않거든. 그렇게 하면은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다 인정되니까 그렇게 많이 하고 새로운 생각 안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합리적이에요, 그게. 그러지 않지. 그런 거를 스타인브루너 같은 사람이 입증을 한 거고. 96번 사이버네틱사에 대놓고 나왔네요. 주요 변수가 시스템에 의해서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적응적 의사결정. 적응적 의사결정. 그러니까 뭐 이제 자동 온도 조절 장치 같은 것들을 예로 들었거든요. 자동 온도 조절 장치는 여러 번의 실험 테스트를 해봤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는 이렇게 온도계가 내려가고 이런 조건에서는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것들을 그죠? 예. 여러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됐을 거예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 번의 반복과 숙달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낫더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이 돼버린다는 거죠.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게 1번 맞는 얘기고,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보와 대안의 광범위한 탐색을 강조한다. 이런 게 바로 합리모형이거든요. 합리모형은 모든 대안을 다 검토해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요 말은 1번에 나와 있는 적응적 의사결정하고는 좀 상충되는 거예요. 적응적 의사결정을 해보고, 야, 이거 실패했어. 그러면은 다른 대안. 이런 식으로 옮겨가는 건데, 2번 요거 합리모형은 이건 모든 대안을 미리 내 머릿속에 다 떠올려보고 그걸 가지고 비교 분석해서 결론을 노출해놓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3번 자동온도 조절장치 나왔죠. 4번 한정된 범위와 변수에만 관심을 집중한다. 불확실성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적응적 의사결정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그죠? 당장에 여러 테스트를 해보고 그래서 불확실성, 이 실패 확률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시스템 공학이 다 그런 거죠, 뭐. 그러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인간의 어떤 의사결정에도 적용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단적 의사결정이 한계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다양한 의견과 지식을 제시할 수 없다? 그랬네. 집단적 의사결정이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장점인 거죠.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 그죠?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왜 하는 거예요? 혼자 아이디어 내는 것보다 여럿이 아이디어를 내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다양한 의견, 지식이 제시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집단지성이라는 말도 쓰죠. 집단지성. 민주주의는 한계가 많은 제도예요. 민주주의도. 솔직히 한계가 많아. 지적 능력이 안 되는데 판단을 내리고 그런다고 인간들이. 그 권리를 다 보장해 주잖아요. 지적 능력이라는 게 뭐 타고 태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련된 공부를 안 하고서 막 우기는 거? 우리 편, 니네 편 나누고 편가르기 해서 싸우고 이런 거에 막 동원되고 이런 사람 많잖아. 민주주의에서 보면. 그런 거 보면 짜증나지 않아요? 되게 짜증난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왜 하냐? 집단지성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각에 좀 문제들이 나타나더라도 집단적으로 의견을 모아내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그중 가장 나은 대안이 탐색되더라. 왜 가장 나은 대안이 탐색된 줄 알아요? 민주주의를 통해서 각자 요구하는 것들의 절충을 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자본주의 논리처럼 자기의 이익을 주장만 하면 돼. 그러다 보면은 합리적으로 그냥 어떨 땐 양보도 해야 되고 후순위로 밀리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 이익이 커지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돼 있어. 다각자가 자기 이익을 주장하다가 이것이 전체적으로 조율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집단지성. 좋게 말하면 이제 집단지성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조율되는 거죠. 그런 과정으로서 민주주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뭐 우리 현실 정치에서는 되게 이상적인 거를 만들려고 다 노력하나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일단 우선이에요. 다들 그죠? 이해관계 조정이고 이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도 있지. 그런 사람들 우리가 진보주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쪽으로 서서히 좀 옮겨가는 것이 현실 정치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지만 다 같이 모여서 결정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나은 대안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라는 믿음. 이것 때문에 민주주의 하는 것이다. 해보니까 이게 가장 낫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왕한테 맡겨놓으면 어때요? 옛날에 해봤잖아, 많이. 왕한테 맡겨놓으면 아니, 좋은 왕이 나타나서 좋은 결정을 내려줄 때도 물론 있었어. 드물어. 되게 드물어. 그죠? 조선시대에 27명의 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선정을 펼쳤다라고 손꼽는 왕은 정말 손가락으로 꼽아. 두 손도 필요 없어. 한 손으로 꼽아질까 말까야 그냥.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낫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여기에 이제 집단적 의사결정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하고 가까운 것이기도 하고, 여기서는 아마도 요런 거 집단적 의사결정 모형 이런 것들을 좀 떠올려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인데, 그럴 때 좋은 거는 다양한 의견과 지식이 다 같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고요. 그게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 소수의 리더에서 의견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런데 집단적 의사결정 하다 보면 그 하위 조직의 우두머리나 아니면 관료제의 최고 결정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틀어 막아버릴 수도 있어서 그런 거는 좀 한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선책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절충적 대안이 자꾸 모색이 되는 거거든요. 절충적 대안이 모색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타협하고 이러다 보면은 차선책을 선택하는 오류는 항상 나타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최선책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불이익이 돼서 누군가의 불이익 때문에 그 반대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우리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그것은 기존의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그래서 항상 그게 더디게 가잖아요. 그런 걸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 책임이 불분명하고 무책임한 형태가 나타난다. 혼자 결정하면 근데 잘못됐을 때 이거 누구 책임이냐? 그럼 책임의 소재가 딱 분명한데,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은 누구 책임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수많은 잘못된 법들을 만들어낸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거 누구 책임이야? 그럴 때 누구 하나를 콕 집을 수가 없어. 왜냐면 다 같이 모여서 의사결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다 할 말이 있어. 그때 내가 주장한 바대로 다 갔으면은 됐는데 저놈들이 저렇게 주장해가지고 절충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책임을 자꾸 떠넘긴단 말이에요. 집단적 의사결정은 그런 일들이 항상 벌어져요. 이 얘기는요, 우리가 위원회 제도 얘기할 때도 그 얘기 했었어요. 위원회 제도 얘기할 때 위원들이 모여서 책임을 서로 전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생존해 계신 분이라 제가 함부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관료들 중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관료들이 있어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계셔요. 예전에 국무총리도 2번 하시고 했던 분이에요. 30대 때부터 장관급 자리에 올라갔던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온화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분이에요. 이미지도 좋아. 근데 관료 조직 내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다르다.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분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관료로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평가도 일각엔 또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책임지는 결정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막 총리도 막 2번씩 하고, 그전에 장관도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여러 번 하고, 직업이 장관이다 이렇게 불렸던 분이거든요. 그런 경우들을 보면, 내부에서 보면 책임을 안 진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위에 가 있을 땐 항상 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일부러 위원회. 이제 난감한 결정을 할 때는 위원회로 떠넘기고,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 가보면 결제 서류가 이만큼 쌓여있는데 결제 안 해준대. 결제가 굉장히 더디대. 이런 식의 비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면이 있는 거지 뭐. 그죠? 온화하고 극단적인 결정을 안 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시원한 결정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또 자기 책임을 안 지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조직에 들어가 보시면 이게 뭔 말인지 확 체감이 되실 겁니다. 이제. 그죠? 그래서 이게 책임이 불분명한 거, 이런 게 집단적 의사결정이 갖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인 거죠. 네. 그러니까 나한테 책임이 다 쏠리면 아무런 결정 안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차라리 책임을 분산시키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뭐라도 결정을 해. 그렇게 되면 그게 장점일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책임 추궁도 못하고 이런 한계도 생기는 거죠. 1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98번. 앨리슨 모형. 자, 요거는요, 쿠바 미사일 사태 또 나와 있는데, 미국은 해안 봉쇄로 위기를 극복했다. 해안 봉쇄가 뭔지 알아요? 제가 이 케이스 설명해 드렸었죠. 그러니까 소련 배들이 막 올 때, 이제 미국 근처 공해상에 왔을 때, 자기네가 여기 이상은 넘어오지 마라 하면서 해군의 군함정을 끌고 나가가지고 군함정을 이렇게 옆으로 횡으로 세워, 횡으로.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진격해 올 때 옆으로 가서 몸싸움 하는 거예요. 배로. 바다에서. 배로 몸싸움 하는 거예요. 그게 해안 봉쇄예요.
일촉즉발의 위기지. 근데 서로 절대로 무기를 쓰면 안 돼. 무기를 누가 선빵을 날리면 그때는 전면전이야. 그리고 이때는 3차 세계대전의 공포가 분명히 있었을 때예요. 그런 상황에서 서로가 조심스러운 거지. 몸싸움을 하는데 서로 공격을 안 해. 근데 제가 그 말씀드렸죠. 군대에서 간을 봐. 일부러 공포탄 같은 걸 한번 쏴봐. 하늘에다가. 그래서 백악관이 발칵 뒤집어져. 어떤 놈이야? 거의 이렇게 되는 거지. 절대 쏘면 안 돼! 이랬는데 한번 간을 보는 거야. 왜? 그게 바로 뭐야? 얘네들 이거지. 자기네는 어떻게든 해가지고 힘으로 눌러 이기고 싶은 거야, 사실은. 근데 위에서는 그렇게 하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지 마. 했지만 간만 보는 거야. 근데 위에서 불호령이 떨어지니까 야, 진짜 완강한 것 같네? 이러고 물러서는 거지. 군대가.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이때는 서로 공격하지 않고 해안 봉쇄. 이걸로 버티면서 시간을 버는 거예요. 시간을 벌고 외교적인 노력을 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각 부처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각자가 선호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각 부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위 조직이 아니라. 그죠? 그 조직을 대표하는 관료, 개개의 관료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타협으로, 정치적 타협으로 해안봉쇄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력을 쓰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무력을 쓰는 건 아니고, 전면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 그죠?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내려졌다. 근데 이제 부처에 따라서는 불만도 제기가 됐다. 왜냐면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졌으니까 다 같이 만족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자기네들 원하는 게 100% 된 건 없잖아요. 각자 조직 입장에서 보면, 하위 조직 입장에서 보면. 그게 관료 정치 모형의 케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4번을 보시면 되고요. 99번으로 갑니다.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국가 전체 이익과 국가 목표의 추구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며 국가가 단일적인 결정자임을 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 이익과 국가 목표의 추구를 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경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것에서 뭐랑 관련이 있어요? 공리주의. 기억나요? 공리주의는 개인의 희생을 전제해버려. 그렇죠? 그게 너무 심해지면 그게 전체주의 같은 게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을 막 희생하는 것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지만,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경제적 합리성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이 속에서는 개인의 이익이 다 같이 모여져서 사회 전체적으로 극대화되는 걸 그리지, 누군가 희생해라 이런 걸 강요하지 않아요. 절대. 이해 오죠? 그래서 1번이 맞는 거예요. 이런 게 어려운 겁니다. 행정학에서. 이런 걸 해석해내는 게. 그리고 2번, 조직과정 모형에서 조직은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정책 결정을 할 때 표준 운영 절차나 프로그램 목록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직과정 모형이라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요, 2번 같은 경우에는요, 표준 운영 절차나 프로그램 목록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게 틀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데, 잠깐만요. 이게 이제 옳은 걸 찾는 거네. 1번 같은 경우에도 뭐가 이제 잘못됐냐면, 전체 이익을 고려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일적인 결정자임을 부정한다. 그 부분은 확실히 틀려요. 국가 전체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합리 모형이라는 게. 앨리슨에서 1번 모형은. 이해되나요? 근데 그거를 부정하진 않아요. 예, 쿠바 미사일 위기 때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했던 게 1번 모형에 해당된다 그랬으니까.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뒷부분은 확실히 틀리고요. 그 중간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건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러니까 요거는 합리 모형은 경제적 합리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것을 전제하는 건 맞아요. 전제하는 건 맞지만 현실에서는 또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현실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완전히 안 건드리면서 개인적 이익을 안 건드리면서 국가 전체를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게 경제적인 전제는 비현실적이라 그랬잖아요. 맞죠? 그런 점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 얘기긴 해요. 그러긴 한데 전제는 그렇다. 이런 말씀 정도를 드리고, 국가가 단일적인 결정자는 부정한다. 이 부분은 틀려요. 그래서 1번은 그 부분 아까 설명을 좀 안 하고 지나왔는데 그게 틀린 거고, 2번은 요게 의존하는데 안 한다 그래서 확실하게 틀린 거고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3번 관료정치 모형은 여러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수의 행위자를 상정한다.
그리고 이들의 목표는 일관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게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이게 맞는 얘기가 되는데 관료 정치 모형에서 관료는요 세 가지가 다 결합돼 있어. 요런 입장 요런 입장이 다 여기 섞여 있는 거예요. 관료에게는. 그러니까 국가 전체 이익을 고려하는 관점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속한 자기가 이끌고 있는 조직의 이익도 고려해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 개인의 어떤 신념 개인의 어떤 그 지위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고려하는 바가 생겨요. 개인적 차원도. 그러니까 전체 조직, 하위 조직, 개인적 측면 이게 다 같이 결합되는 거예요. 일로 내려오면.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제일 약하죠. 정책 결정 일관성이 가장 약하다. 여기는요. 국익이라고 하는 건 일관성이 너무 뚜렷한 거고요. 여기도요. 하위 조직의 이익을 전제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나름 있어요. 나름 있어. 그런데 좀 타협적이긴 해. 근데 여기는요. 완전 그냥 정치적인 타협이 그냥 주가 되는 거예요. 예, 다양한 요소들 다 같이 고려하다 보니까 일관성은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이 답이고요. 외교 안보 문제 분석에 있어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모형으로 제시된 거죠. 쿠바미 미사일 위기. 외부 안보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직 과정을 고려하진 않는다. 이건 틀린 얘기잖아요. 조직 과정 모형이라는 게 2번 모형으로 있었습니다. 맞는 답은 3번이었고요. 표준운영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한번 가봅니다. 이제 회사 모형 같은 거, 조직 과정 모형에서 표준운영 절차를 얘기하는데 업무 담당자가 바뀌게 된 표준운영 절차로 인해 업무 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게 어렵게 된다. 1번이 당연히 틀린 거죠. 1번은 표준운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죠? 너 스타일대로 하지 말고 여기 정해진 절차대로 해 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 절차대로 따르면은 일관성이 유지가 됩니다. 표준운영 절차는 업무 처리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 표준 운영 절차를 통해 가지고 그죠? 업무가 너무 한쪽으로 과중되는 것들을 점점 조율해서 균형을 만들어 놓는 거지. 표준 운영 절차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내용을 막 그냥 그대로 고수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여러 번 경험해 보면서 조율된 내용들을 표준 운영 절차를 만들어 놓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서로 불만이 없더라.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업무 처리의 공평성 확보하는 데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또 업무 처리의 공평성이 완벽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부서가 있고 비선호하는 부서가 있고 그러지. 그거를 우리는 그냥 기계적으로 퉁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순환보직 시키는 거예요. 야, 힘든 데도 가 있기도 한 거고 좀 편한 데도 가 있기도 한 거지. 힘든 일 그럼 누가 해? 야, 돌아가면서 해야지. 너도 지금 타이밍에 네가 하는 거니까 받아들이고 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뭔 노력을 했겠어요. 이 업무를 어떻게든 좀 이렇게 그 업무 부담을 이렇게 좀 나누어 맞게끔 하려고 시도를 해봤겠지만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누군가는 총대를 매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좀 이렇게 착해 보이고 뭔가 헌신적인 사람은 옆에 사람이 싹 보고 있다가 또 위에 사람이 보고 있다가 쟤는 저런 일을 그래도 잘 감당하네. 그러니까 한 번 더 맡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조직에 들어가면, 관료 조직에 들어가면 나한테 진심 어리게 충고해 주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중간만 가. 중간만 가. 너무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중간만 가. 너만 힘들어져.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이 사람은 그래도 감당해내네?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도 당연히 그 사람한테 물론 보상은 좀 주어지긴 하겠지만 그 일을 자꾸 맡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되게 힘들어지는 거지. 그게 현실의 문제입니다. 현실의 문제. 근데 또 그렇게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 조직이 안 돌아가. 그런 면도 사실은 있고. 어려움이 많겠죠. 현실에서는. 그죠? 자, 아무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표준 운영 절차를 통해서 나름은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해놓는 거예요. 없을 때보단 있는 게 공평성 확보에 훨씬 더 유리한 건 맞아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표준 운영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는 정책 집행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그렇진 않지. 표준 운영 절차는요. 이건 다 미리 정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현장에 가보면 어때요? 돌발적인 상황들이 많아요. 이건 뭐 없네? 여기 규정이 없는 새로운 유형이네? 이런 게 튀어나온다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알아서 대응을 사실은 신축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표준 운영 절차에 나와 있는 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보통 듣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민원인의 입장에서 듣는 얘기는 죄송합니다만 저희 규정상
그거는 없어서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규정상 없어서 못 해주겠대. 어? 그러면 막 빡치는 거지. 민원인 입장에서는. 아니 꼭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규정상 그런 거는 권한에 없기 때문에 못 해준다는 게 말이 되냐. 만들어서라도 해줘야지. 근데 죄송합니다. 그냥 그렇게 돌아.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민원인 입장에서는 저 위에 사람 바꿔봐라. 그렇게 하는 거죠. 권한이 있는 사람 찾아가야 돼. 권한이 있는 사람 찾아가야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 융통성 안에서 이걸 해결해 주지. 잘 말단에 있는 사람은 그런 권한이 보장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를 해소하려고 이제 나온 게 바로 일성관료제 이론이죠. 일성관료제 이론에서는 재량을 줘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해결하기 재량을 주는 게 더 나아.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운영 절차만으로는 모든 게 다 해결되기는 어려워요. 특수한 상황들에 대한 대응은 안 됩니다. 이해 왔죠? 정책 결정 모형 중 앨리슨 모형의 모델 1이 아니고 모델 2죠. 표준운영 절차는 조직과정 모형, 회사 모형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찾으시면 100번까지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챕터 4 정책 집행으로 가야 되는데 또 잠깐 쉬어야 되겠네요. 그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정책 집행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오세요.